음, 안녕하세요. 저는 저자 유명희입니다. 오늘 두 분 들어오셨는데 두 분 들어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책 쓰기 강의 제 지인에게는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열어서 한 건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인데요. 예, 도서관 옆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아빠가 쓰러지시고 엄마가 이제 음, 아프셔서 엄마가 떠나셔서 저와 여동생은 집 근처에 있는 안동 도서관에 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에 와서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로서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제 워킹맘으로서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아하였지만, 독서 모임이나 이런 토론하는 장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토론하면서 제 하프타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리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때 제 인생 질문을, 절망이 왔을 때 저에게 인생 질문을 하였는데요. 음, 나- 누구나 이제 우리 인생 질문은 살면서 두 번을 한다고 해요. 청소년기하고 또 인생의 절망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끄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만난 그 독서 모임에서 약 4년 동안 다니면서 저의 하프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제 혼자만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한 권을 대여섯 명씩 같이 나누니 한 권을 한 여섯 권 읽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면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독서 토론을 다니면서 하프타임을 끝내고 저의 이제 인생 전환점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후반전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프타임 기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성장 배경, 단점, 장점이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단점이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의 장점이 이웃에게 또 도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표대를 모르고 막 달려왔던 시기라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끝내고 제가 책을 세 권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웬걸요? 이것은 독서 모임 다니면서 공저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책이다라는 책은 전자책인데 제가 유페이퍼의 전자책을 일상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인생 후반전을 시작합니다라는 종이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이제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책 세 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의 부의 비밀 일곱 가지의 특징이 있는 여섯 가지를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정한다. 두 번째,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세 번째,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네 번째, 상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한다. 다섯 번째, 위의 네 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여섯 번째,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잠들기 전에 읽는다. 이렇게 앤드류 카네기가
큰 부를 이루면서 그 원칙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위에 네 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 부의 비밀을 말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 하버드대인가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하였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추적 조사를 하였는데 그 20년 전에 그분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어, 종이에 종이에 적은 사람 그리고 종이에 적지 않고 꿈만 가진 사람 또 꿈도 가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는데 종이에 적은 사람이 3%가 있었는데 이 종이에 적은 사람들이 종이에 적지 않고 꿈만 가진 사람들의 소득의 10배를 가져 10배 이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종이에 적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앤드류 카네기의 부의 비밀을 가지고 책 쓰기에 조금 적용해 보았는데요. 책 쓰기의 7가지 원칙. 원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기로 반드시 정한다. 책 출간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한다. 출간 날짜를 정했다면 지금 뭘 할 것인지 정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상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한다. 위에 4가지를 종이에 적는다. 매일 아침 한 번, 또 잠들기 전에 읽는다. 또 저는 한 가지 더 적었는데요. 책 표지를 미리 제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책 제목과 표지를 그려보고 그것을 비전보드에 그려서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4월 30일에 전자책을 출간했다라고 적어놓고 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그려서 한번 제가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 뇌리에 박히고 그것이 시각화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점점 하게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30년 동안 20억을 벌기보다 3년 동안 20억 벌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매일 꾸준히 조금씩 예를 들어 30년 동안 20억을 벌려면 1년에 약 1억 가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보다 3년 동안 20억을 벌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단기간에 성공하기가 더 쉽다는 더 쉽다는 것을 그 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버리고 한번 이 방법을 써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 쓰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책 보셨을 것입니다. 식스헤비즈라는 책인데 이 브랜드 버처드가 그 식스헤비 책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 정확한 사례를 적으려고 찾아보니 지금 집에 책이 없던데 아마 대학생 딸이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들고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저번에 읽었던 걸 기억한다면 한 달 동안 적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되게 두꺼운데 약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초고를 한 달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출간 날짜를 정하고 그거에 준하여 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저자가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제가 그때 책을 읽었을 때는 하룻밤 사이에 초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약 30여 년간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초고를 빨리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우리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써내려가면 되거든요. 예,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은 막연히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서점에 진짜 내 책이 판매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출판을 발판으로 퍼스널 브랜딩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전자책을 출간하여 예스24,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등 대형 온라인 서점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꾸준한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이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쓰는 이유는 셀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쓰는 것보다 책 쓰는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제대로 된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약 200페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자책은 50페이지 이상만 되어도 온라인 서점에 다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페이지 이상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의 질을 생각해서 조금 제 생각은 한 50페이지 이상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 50페이지에는 그림이 들어가도 되고 글자만 들어가도 되지만 그림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채우기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그 전자책으로 셀프 브랜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 적어봤는데요.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출간하고 싶으신 분, 또는 살림과 육아를 잘하는 법을 출간하고 싶으신 분, 여행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으신 분, 자신만의 노하우를 책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 또 직장 다니며 전자책으로 부수입을 만들고 싶으신 분,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물로 남기고 싶으신 분, 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고 싶으신 분, 또 내 책을 출간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등등 많은 책을 자신의 노하우를 적고 싶은 분들이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책 한 권 적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제가 또 비전 멘토링 강의를 합니다. 책을 쓰고 나니까 저자로서 비전 멘토링 강의를 하니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쓰고 난 후에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게 제 네이버에 유명이라고 치면은 저자해서 인물 등록이 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또 그 네이버 인물 등록에 저는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들이 계속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뭐 경제 관련 또는 부동산 또는 나만의 에세이 또는 강의 이쪽으로 여러 군데로 나가시더라도 어, 나를 공인해주는 네이버 인물 등록이라든지 저자로서 나간다면 훨씬 강의하기가 쉽습니다. 음, 제가 이 책 쓰는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저도 돈을 많이 들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막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강의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들어보고 또 책 쓰기 책을 한 10여 권 넘게 읽고 강의도 50여 번 듣고 또 이런 공저 한 권, 전자책 한 권, 종이책 한 권을 출간하고 나서 내린 가장 쉬운 책 쓰기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 이 책 쓰기 방법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도 여러 책을 쓸 때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쓰기의 좋은 점은 표현하지 않는 글은 사라집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저자입니다. 나의 삶이 글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일상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도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출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움이 없고, 또 제 과거, 제 슬픈 과거나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상이 책이 됩니다. 이제 책 쓰는 법과 또 나중에 어떻게 자세하게 책 쓰는 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책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일상의 생각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책 읽고 요약을 합니다. 세 번째, 일기를 씁니다. 네 번째,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다섯 번째, 브레인 덤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외국의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쉽습니다. 여섯 번째, 그냥 하루 한 장 무조건 방구석 책 쓸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일상의 책이 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앞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광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싱크와이즈를 활용하고 챗 GPT를 활용하고 또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네 번째 미디 캔버스를 활용하여서 PPT 자료를 만들거나 책을 쓸 때 여러 그림이나 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쓰기에서 여기 첫 번째 일상의 책이 되다에서 일상 생각 정리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군고구마를 주셨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누가 준 고구마인가? 언제 주신 고구마인가? 어디서 주셨나? 무엇을 주셨나? 어떻게 주셨나? 왜 주셨나? 이 할머니께서 군고구마를 주셨다. 이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육하 원칙의 답을 쓰면서 그것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군고구마를 주셨다. 풀어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를 캐셔서 창고에 저장하셨다. 잘 저장해둔 고구마를 이 추운 겨울에 자취하는 손녀가 집에 오니 아궁이에 구우셨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심한 어젯밤에 시골길을 걸어 오들오들 떨며 들어온 손녀에게 동치미 국물과 함께 그 뜨거운 군고구마를 주셨다. 손녀는 군고구마를 호호 불며 할머니의 따스한 마음과 사랑을 함께 먹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것 같았다. 그 미소는 군고구마를 먹는 소녀의 지치고 응어리진 마음을 녹여주었다. 소녀는 따스한 마음을 안고 아랫목에서 잤다. 아침에 일어난 소녀는 할머니가 주시는 군고구마를 들고 버스를 탔다. 군고구마는 아직도 따뜻했다. 이렇게 나의 일상에 일어난 일을 시간의 순서나 육하원칙에 따라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 관찰, 감정, 가치, 깨달음 등을 적으면 한편의 좋은 글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을 적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읽고 요약하라. 이것은 정약용이 쓴 아주 유명한 법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서법이라는 건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약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은 그분이 정약용이 말했는데 독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독서, 손으로 읽는 독서다. 그 손으로 읽는 독서가 바로 초서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쓰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약 상자 보이시죠? 이 한약 상자가 많은 것처럼 정약용이가 적용한 방법은 메모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메모를 한 것인데 그것을 주제별, 프로젝트별로 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별로 모으는 것은 독일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 네모칸 서랍 하나하나만에다 그 주제별로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편리한 것을 발견하였다면은 그것을 써내려 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을 끓일 때 그때는 불을 떼었으니까 불을 떼면은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는다. 불을 떼어서 음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계통을 적는다면 한 이 서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나가서 나무를 보고 오늘은 이 나무를 관찰하고 이러이러하게 생겼고 어떻게 새순이 돋아나고 그런 관찰하는 것을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자에는 예를 들어 식물에 대해서 계속 적었다면 나무, 꽃, 식물, 풀 뭐 이런 것 특징에 대해서 한 상자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적는다면 또 들판에 나가서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 지으면 더 좋은지, 물은 어떻게 되는지, 봄에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가을에는 어떻게 걷는지 이런 방법은 또 한 상자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별 프로젝트별로 모아서 조금씩 글을 적어가면은 그것이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날 느낀 것을 하나씩 계통별로 또는 주제별로 적어서 그 해당되는 서랍에 넣어서 그것이 모아지면 글이 되어서 책으로 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나 또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거기에 하나씩 방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가 제일 좋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쓴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블로그에 쓴 그 글을 이제 블로그에는 제목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제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경험에 해당되는 챕터 또는 독서에 해당되는 챕터 또 생각하기 또는 뭐 알게 된 것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을 계통별로 모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주제별로 모아서 그것을 모아서 한 편의 글을 쓰면 됩니다. 또 만약에 그 전체가 많이 모인다면은 종이책 한 권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다음 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은 구조와 맥락이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한 왜 쓰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것의 생각과 해결 결과까지 생각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 생각 정리도 되고 사건의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일생을 적거나 또는 에세이를 쓸 때 유리합니다. 또는 사실적인 것을 다른 글을 쓸 때 예시로 들 때 좋습니다. 또 일기를 쓰면은 결국은 나를 성찰하게 되니까 긍정적 감정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감사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요. 호킴스대 소아정신과 이사 진아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쓰게 되면은 현실은 노답입니다. 너무나 해결 방법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쓴다면, 이 내 머릿속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아주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인데요. 이것이 또 증가하면은 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맞이했는데요. 제가 어떤 단체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붙잡은 것이 뭐냐면은 감사 제목을 10개씩 적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에도 적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 안 올리고 한 몇 달간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3년 정도 올렸습니다. 매일 10개씩 적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처음 쓸 때는 정말 살구제해서 적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걸어가는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 또 웃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 이런 감사 제목을 10가지씩 정도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브레인 덤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외국의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그 자료를 보았는데, 브레인 덤프가 뭐냐면 머릿속의 쓰레기들을 모두 적는 것입니다.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쓰레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의 조각들, 어, 이것저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글로 적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보면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또 그걸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고 어떤 문장을 적었다면 그에 관련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글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고를 많이 하면 됩니다. 뇌 플러스 버리다 그것처럼 뇌에 있는 모든 것을 종이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퇴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매일 한 장씩 무조건 적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책 쓰기 방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그 챗GPT, 싱크와이즈, 딥드림 제너레이션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 쓰기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책 쓰기 방법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비슷할 건데 글 쉽게 쓰기, 오레오 법칙, 육하원칙, 강제영별법이 있습니다. 제가 책 쓰기 방법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주제 정하기와 제목 정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싱크와이즈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싱크와이즈를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접했는데 그때는 싱크와이즈를 사야 됐습니다. 한 달에 그때 비용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사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료로 3개월 쓸 수 있는 그거를 주는 걸로 썼었는데 최근에 싱크와이즈를 구글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글 화면 보이나요? 보이면 채팅에 한번 1, 2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구글에 싱크와이즈를 치는 것입니다. 싱크와이즈 치면은 여기에 구글 안에 있는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싱크와이즈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무료 버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저는 미리 들어와 있어서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세문서를 치면은, 어, 이거를 만약에 하나를 쳤다. 그러면 바로 이게 뜹니다. 이런 폼이 뜹니다. 여기에 그래서 글을 적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목차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주제 뭐 할지 책 제목을 적습니다. 제 같으면 최근에 발간한 책, 이렇게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적어봅니다. 먼저 처음에는 적을 때 완성된 주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글을 써내려 가는데 필요한 컨텐츠라든지 주제 또는 소재가 있어야 되기에 먼저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앞 뒤에는 들어가는 말, 맺은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중간에 보통 우리 책 제목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을 수도 있고 5부, 6부, 7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들어가고요. 5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 4개 들어가고 2부에 한 5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 또 우리 책 제목에서 책의 차례를 펴보면은 소제목이 있지요. 그 소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이 소제목 하나당 에피소드를 2개씩 적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당 A4 용지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 나오도록 적으면 됩니다. 저는 2장 정도 나오는 거를 권유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탈거할 때 좀 중복되는 내용이나 필요 없는 문장들을 많이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당 약 음, A4 용지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 적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정도까지 친다면 이렇게 요즘 5부까지 하고 소제목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5개 정도 채운다 하면은 종이책 한 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20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에피소드 하나당 A4 용지 한 장 반에서 2장을 채우고 소제목 4번까지 해서 1부, 2부, 4부, 5부에서 5부까지 하면은 4, 5, 20개의 소제목이 되고 약 80페이지의 A4 용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그거를 다시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으면 우리 종이책 한 200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번에 전자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자책은 뭐 1부, 2부, 3부, 4부 해서 이거 소제목을 한 부서당 2개나 또는 3개 해도 되고요. 근데 그 안에 그림이 많이 들어간다면 또 좀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또 쓰면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드리든지 강의를 한 번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크웨이즈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나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싱크웨이즈 어떻게 쓰는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쓴 그림은 이건데요. 여기에서 제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이 있어야 되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제목 1, 여기는 소제목 2 치고 그 다음 이거를 한번 이 제목을 여기에서 지금 가지가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주어진 가지고 여기에서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은 다시 가지를 하나 뽑겠다는 말입니다. 이 네모 박스 가에 플러스가 4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가지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소제목 3. 또 엔터를 누르면 이 가지가 나올 그곳에 또 클릭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또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또 원 제목, 여기서 또 클릭을 하면은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미리 주어진 게 있는데 주어진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 소제목 3에 커서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커서가 와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거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밑에 또 가지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에피소드 1 여기 에피소드 1에 제목을 적으면 되겠지요. 제가 지금 예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목에 우리 보통 책에 나오는 목차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적습니다. 그 요걸 적고 또다시 이거 위에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밑에 가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또 에피소드 2. 저는 에피소드 2를 적었지만 여러분은 소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들어가는 말에는 소제목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딜레이트를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각자 토픽이라 지금 되어 있는데 에피소드 1, 2 여기에 또 소제목 안에 또 작은 이야기로 나누려면 여기서 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밑에 또 적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선 목차를 적으면 됩니다. 목차를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목차가 책의 반이라고 책 쓰기의 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적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별, 그 주제에 해당되는 목차를 한번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걸 적고 나면은 내가 에피소드 하나, 여기에 쓰고자 하는 소제목 하나에다가 들어갈 만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내용을 이 밑에 하나씩 적어 놓으면은 생각이 나니까 더 쓰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소제목에 넣을 예시를 여기에 적었는데, 적어 보니까 이 소재가 아니라 이쪽에 적고 싶다 하면 나중에 이걸 옮겨서도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먼저 내 눈에 시각화하여서 내 책 전체가 이렇게 이 주제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소제목 하나, 둘, 셋, 넷을 좀 여러 개 해도 됩니다. 2개 해도 되고 4개 해도 되고 여러분이 글쓰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맺은말을 적었을 때 또 안에 들어가는 소제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적어 본다면 훨씬 더 눈에 띄고, 내가 지금 뭘 적고 있지를 알게 되고, 만약에 오늘은 내가 이 소제목 밑에 있는 에피소드가 기억나서 적었는데, 내일 바로 이 밑에 소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제목 포에 있는 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소제목 포에 해당되는 주제의 글이 또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글을 적었고 여기는 덜 적었으니까 다음에 또 적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제목과 소제목을 안에 차례를 적어 놓으면 훨씬 제가 글쓰기에 더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원고를 하나 한국출판물협회에 응모를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목정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시나요? 예, 제가 메시지를 이제 봤네요. 내 하위 제목은 무한으로 생기는 겁니다. 무한으로 생기고 여기 지금 다 보이나요? 보이면 1이라고 네. 여기 싱크와이즈에 아까 들어갔을 때 잠깐만요. 네, 여기에 하위 제목이 무한으로 생깁니다. 여기 이 해당되는 일부라고 적은 데에서 또 엔터를 치면은 밑에 여기 제목을 쓸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여기도 또 엔터를 치면 또 다 생깁니다. 제가 지금 2개씩, 보통 책 쓸 때 한 2개씩 하면은 적당하길래 이렇게 제가 지금 2개씩 적어 봤습니다. 하위 제목은 무한으로 생기고 이것으로 다음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인드맵 그릴 때 정말 좋습니다. 마인드맵 그릴 때 하나 예시를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한히 생각을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그 그림에서 나온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어,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인드맵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 7천 페이지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책을 읽었는데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 마인드맵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별로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녀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이 싱크와이즈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눈에 바로 아마 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때 뭐 이런 마인드맵을 그린다는 개념은 없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시각화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싱크와이즈가 그것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책을 지을 때 제목을 적고 들어가는 말, 맺은 말, 그다음 가운데 넣을 것을 차례를 주제별로 어떤 흐름으로 이 책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 또 그 소제목에 해당되는 글을 하나씩 제목을 적어서 하나씩 이제 적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예, 제가 비전 이야기라는 책을 이번에 어떤 출판물 협회에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거의 2주 만에 적었습니다. 그 책 한 권. 제가 그때 거기에 출판물 협회에 90% 완성한 것을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A4 용지 약 65페이지를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주 만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저 비전 이야기라는 제목을 적고 들어가는 말, 맺은 말 적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소제목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하나당 한 2개나 뭐 4개 있으면 되는데 여기도 4개, 1, 2, 3, 4,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여기는 2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인데 가운데 뭐 연결돼야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싱크와이즈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제목과 소제목을 적고 글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과 소제목 적고 작은 소제목별로 주제를 하나씩 적어 놓으니 이 주제별에 해당되는 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글이 생각나면 이걸 적고 내일은 저 글이 생각나면 이걸 적고 이렇게 해서 쫙 써내려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책 쓰기 계속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주제 정하기와 싱크와이즈 활용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료조사, 시장조사가 있습니다. 자료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자료를 정말 많이 수집했거든요. 옛날에 이어령 교수도 글을 쓸 때 컴퓨터가 6대라, 제 기억으로 그때 6대라고 들었습니다. 한 방이 글 쓰는 방인데, 컴퓨터를 6대 냅두고, 한쪽에는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쫙 다 펴놓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다 열어놓고. 그때는 뭐 옛날에는 책을 쌓아놓고 했겠지만 이어령 교수님 때에는 컴퓨터를 열어놓고 하셨고 왜냐하면 한 컴퓨터마다 자료를 모았을 테니까요. 그걸 또 한 번에 보고 쓰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챗 GP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세하게 물으면 상세하게 대답해주고 예를 들어 A4 용지 2페이지만큼 분량으로 적어줘 하면 그렇게 해주고 대학교 논문으로 적어줘 하면 그렇게도 적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명령을 상세하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어놨는데요.
챗 GPT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에 구글의 챗 GPT라고 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AI.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픈 AI, 여기 그 만든 회사 이름인데요. 여기 회사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저는 여기에 지금 구글로 가입을 했거든요. 구글로 가입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챗 GPT를 누르면 이렇게 가입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에 영어로 명령어를 넣어야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다 넣은 명령어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파파고에서 번역을 해서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알게 되었는데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진, 먼저 구글에 챗 GPT를 깔고 그 다음에 또 구글에서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을 크롬에 깝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챗 GPT를 열었을 때 바로 프롬프트 진이가 자동으로 번역해 드릴게요라는 게 뜹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파파고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번역해서 다시 여기에 붙여 넣었거든요. 여기는 바로 제가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서 음, 가장 중요한 음,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엔터 하면은 챗 GPT가 이제 답을 적어줍니다. 먼저 영어로 적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진을 깔려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한글로 나옵니다. 봐봐요. 제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자세한 내용 없이 어, 어, 아주 포괄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번역 결과가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은 없지만 역사와 문화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친절, 정직, 존중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가 자세하게 묻는 게 중요한데요. 음, 한국인의 일생에서 음, 한국인의 일생에서 인생의 후반전, 자녀를 키우고 난 후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에 해야 할 일, 어, 5가지를 말해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한국인의 일생에서 자녀를 키우고 난 후 5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후반전에 해야 할 일 5가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이렇게 내가 5가지를 번역해 주세요. 5가지를 말해 주세요 하니까 정말 여기 어, 이 챗GPT가 뭐 열정과 관심사 추구, 건강과 웰빙 투자, 개인의 성장과 학습에 집중, 지역사회에 환원, 관계를 즐기십시오.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글쓰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글 쓰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때는 챗GPT를 사용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을 쓸 때 무슨 사실적인 일이나 또 책 속에 예시를 들어야 되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서 논문 형식으로 20페이지 써주세요 하면 20페이지 써줍니다. 또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서 A4 용지 2장으로 써주세요 하면 그대로 또 써줍니다.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챗 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결과를 원한다면은 자세하게 질문하면 나옵니다. 정말 요즘은 글쓰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한 편씩 무조건 써서 꼭 전자책 쓰기를 완성해 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또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는 자료를 물론 책을 읽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챗 GPT를 이용해서도 찾아도 되니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챗 GPT에 대해서 논란은 있는데 왜냐하면 어, 그리고 챗 GPT에서 하나를 알려드릴 게 있다면 2021년도 이전의 자료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 이후에 새로 일어난 사건이나 그런 건 아직 거기에 없거든요. 이 챗GPT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보다 더한 지식들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2021년 이전의 자료만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실 여부를 알려면은 인터넷에 또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제목 정하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싱크와이즈로 독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적습니다. 좋은 목차 만드는 법은 주제와 컨셉트, 내 주제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잘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당길 수 있도록,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지나치게 또 자극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또 글을 쓰면서 제목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책 한 권 내었지만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책을 쓸 거기 때문에 이 목차에 따라서 계속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를 만들 때 중요 포인트는 책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또 책의 주제를 잘 반영하는지, 어, 내가 쓰는 주제와 비슷한 책을 참고하고, 목차 쓰는 좋은 방법은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을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판사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셨고, 출판사 경력이 40년 더 되신 그런 편집자분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쓰는 책이 있다면 그 주제와 비슷한 책의 목차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목차를 한번 그것을 복사해서 한글 문서에 적어 놓고 내 것을 한번 다시 쭉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어, 나의 주제와 맞는 비슷한 책을 참고하고 그다음 시간 순서대로 방법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어, 있어야 되겠지요. 또 글 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레오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대에서 1872년부터 쓴 글쓰기 수업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그 글이 기승전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훌륭한 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예시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요. 이거는 오레오 법칙은 주장, 이유, 예시, 주장 강조와 방법 제안인데 어떤 것을 주장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한 예시를 한두 개 드는 것입니다. 이 예시는 내 생활 속의 것이나 일상에서 일어난 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챗 GPT를 이용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 것에서 찾아서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로 또 내 생활에 맞는 것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요리를 한다나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은 모든 것에서 다 쓰고 있는데요. 이 원칙에 따랐으면 또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어떤 기획이나 컨텐트, 프로젝트도 모두 육하 원칙으로 하는데 육하 원칙을 확산하면 한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귀중한 잘 쓰이는 방법 또는 쉽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 싱크와이즈로 한번 저 뒤에 지금 드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제연결법이 있습니다. 여기 육하원칙 예식이 먼저 들고 제가 강제연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하원칙은 예를 들어 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소통을 하면서 내용과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것이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싱크와이즈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어, 이것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싱크와이즈 창이 있으면은 이거가 먼저 켜졌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이 표시 보이지요?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혹시 보이시면 이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제가 지금 커서가 있는데. 네. 여기를 누르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이 진행 방향을 제가 쓰기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이 타이틀 지금 그려져 있는 타이틀은 이 모양입니다. 방사형인데 이 밑에 오른쪽으로 펼쳐나가라 하는 오른쪽이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누르면은 한쪽 귀퉁이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기가 불편하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텔레비전 표시가 있고 그 밑에 그 옆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어, 가운데 정렬이 되어서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내용과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게 글자가 너무 크면은 요, 여기 커서가 이렇게 네모 박스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글자 줄이고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줄입니다. A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좀 줄이면 이제 좀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이 아니라 끊어 보겠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식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해야 한다고. 여기서 다섯 번째는 조언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다가 네모 화면 채우기를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소통을 하면서 육하 원칙 뭐가 있지요? 소통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은 왜 하는가?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 커서가 있으면 이 밑에 하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큰 제목에 커서를 해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블록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면 밑에 가지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은 누구랑 할 것인가?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소통을 언제 할 것인가? 소통의 효과,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밑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과 무슨 내용인가? 요 밑에 말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컷을 한번 클릭하고 딜레이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을 밑에는 지우고 다시 위에 커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가? 이렇게 해볼까요? 어디,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언제 필요한 내용인가?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을 왜 알아야 하는가 등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방식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누구를 위한 방식인가? 그다음에 왜 그 방식이어야 하는가? 방식, 방식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등등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다음 집중해야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중해야 하는가? 예. 또 제가 밑에 갔네요. 이러면 지우고 위에 클릭을 여기에 토픽이 남아 있으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해야 하는가? 지워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그다음에 또 집중 효과는 무엇인가? 집중은 언제 하면 되는가? 또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등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계속 글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조언했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쭉 육하원칙을 적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소통은 무엇인지 쫙 적습니다. 또 소통을 왜 하는지 쫙 적습니다. 이렇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글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겠지요. 에피소드 하나를 쓸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정말 이 방법 알고 저는 너무나 큰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또 제가 다시 강의 PPT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하원칙을 늘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강제 연결법이 있습니다. 강제 연결법도 또 싱크와이즈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 연결법이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노트북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도무지 글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는 동물을 넣으라고 합니다. 동물을 넣어보면 동물의 특징을 적으면 이 새로운 노트북과 이 동물의 특징을 연결해서 글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의 특징은 날아다닌다, 빠르다, 지적인다, 다양한 새가 있다. 뭐 또 여러 특징이 있겠지요. 나무 위에 있다. 음, 양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적어봤는데요. 새로운 노트북과 새의 날아다닌다는 것과 연결하면은 움직이는 노트북, 공중에서 켜진 노트북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트북과 새의 특징은 빠르다를 연결한다면 빠르다를 적어보는 겁니다. 빠르다 그러면 음, 속도가 빠른 노트북, 빨리 손만 대도 켜지는 노트북, 뭐, 이런 게 또, 어, 내 생각만 해도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용하는 노트북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지적인다. 노트북과 지적인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말하는 노트북 뭐 이런 게 할 수 있겠죠. 또 알람을 알려주는 노트북.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맥북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던데 제가 어디까지 기능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똑똑한 게 많겠지요. 아무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새가 있다면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과 다양한 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다양한 모양의 노트북, 다양한 색깔의 노트북,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의 노트북, 뭐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강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과 새의 특징과 연결해서 강제로 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어, 움직임 뭐 글을 적는다면 이 움직이는 노트북에 대해서 또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글을 적어 본다든지 또 이거에 대한 상상으로 글을 적어 본다든지 그렇게 글을 적어도 됩니다. 또 한번 좀 전에 강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강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와이즈 활용하는 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챗GPT도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챗GPT를 구글에서 깔고 그 다음에 깔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구글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딥드림 제너레이터 이용하는 것과 미리 캔버스 이용하는 것 구글에서 하니까 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딥드림 제너레이터 이게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것을 들어가서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명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구글로 회원가입하면 바로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포인트가 주어지는데요. 이 포인트 이름이 있던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이 포인트를 주어지는데 그림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개 그려서 판매 등록까지 했는데요. 다음에 판매 등록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또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 새로 생성되는 것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파파고에서 만들어 오면 됩니다. 제가 파파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글을 한번, 그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할까? 보자. 바닷가에 있는 초원에, 음, 예쁜, 음, 집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초원에 예쁜 집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글 파파고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프롬프트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베이직 이미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애드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여기 어떤 아클리틱 아트라든지 차일드 드로잉이라든지 오일 그림이라든지 오일 캔버스 또는 뭐 픽셀 아트 이런 거 이런 거를 중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아티스트, 피카소, 고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토마스 하트 벤튼, 뭐 알렉스 엘레미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퀄리티는 하이 디테일, 하이 디피니션,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트라 디테일, 뭐 어워드 위닝 이것도 있고 엘리전트, 이펙트 효과는 뭐 엘리전트, 판타지, 로즈 턴 이런 게 있고 포토그래피 또 니콘 포토그래피 뭐 다이나믹 라이팅 여기는 쉐입 포커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정해도 되는데요. 그럼 저는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 캔버스로 하고 고우 그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디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여기 효과는 판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피는 스튜디오 라이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closed. 여기 이제 정해진 게 여기에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이제 딱 누르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딥드림 제너레이터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와, 보이시죠? 정말 멋진 그림이 그려졌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것을 다운로드. 여기 옆에 톱니바퀴 모양 있지요? 여기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내 그림이 됩니다. 다운로드. 이거를 예, 다운로드 합니다. 잠깐 제가 다운로드 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운로드를 저번에 찾았는데 지금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다운로드 한 거를 음, 아무튼 이 그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되고 다운을 받아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딥드림 제너레이터 때문에 그림 작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림 작가들 정말, 그림책 작가들 정말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글은 잘 쓰는데 그림 작가는 따로 이렇게 불러야 됐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림 동화책에 소질이 있다면 이렇게 이 딥 제너레이터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정말 놀랍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 내리겠습니다. 딥그림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공유를 다시 좀 전에 그 PPT로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제 딥드림 제너레이터 활용한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8월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미술대에서 AI 그림인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등을 수상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글의 명령어를 적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다른데 그린 또 있는데 이거는 또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앞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여름 바다 앞 아름다운 여성을 적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고 겨울을 산행하는 여인 또 겨울 눈 위에 나이키 운동화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어, 그림 동화책 또는 그냥 책에도 그림을 넣고 싶다면 딥 제너레이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들판에서 책 모임 하는 것이고 또 나무가 많은 언덕 위 교회를 그려보려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제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렸습니다. 이 따스한 정원이 떠오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네, 이제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만든 이 PPT도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고요. 제 책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이 책을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매일 한 챕터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약 지금 20여 편 정도 읽어줬는데요. 이것도 PPT가 거의 60여 장 넘어가고 있는데 다 미리 캔버스로 활용했습니다.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구글에서 합니다. 네, 구글에서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미리 캔버스 치면은 여기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 저는 여기에 켜면은 바로 열리기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유명희님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회원가입이 쉽습니다. 아니, 네이버 아이디나 또는 카카오 또는 뭐 다른 것도 구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연결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켜면은 템플릿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것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템플릿이 있습니다. 모든 템플릿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웹포스터, 카드 뉴스, 문서 서식, 인스타그램,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북커버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예,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매번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4, 50편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무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무료를 잘 사용해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더보기 해볼게요. 보면은 이거도 무료인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그럼 무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던 건데, 이걸로 덮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가 차례대로 짝짝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에 원하는 것을 제목을 적고, 만약에 제목을 적었다면은, 이거 네모 커서가 보이지요? 이걸 클릭하면은 옆에 글자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너무 크니까 10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00으로 줄이고 색깔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 글자 색을 클릭하면은 옆에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조정. 이거는 글자 조정은 누르면 자간으로 넓게 하는 거, 또 자간 좁게 적당하게 하는 거, 행간. 이건 지금 한 줄이니까 제가 두 줄로 만들어서 행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행간을 줄이면은 붓고, 늘리면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평, 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내 이름을 만약에 뭐든지 이름이든 단체든지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넘어가는 거는 옆으로 화살표를 해도 되고 여기에 원하는 그림을 요소에서 찾아 넣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 요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 만약에 책에 대해서 쓴다면 책 적어봅시다. 책을 적으면 여기에 지금 왕관 표시가 있는 건 다 유료거든요. 왕관이 없는 건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위에다가 다른 사진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 색깔도 바꿔도 됩니다. 여기 색상 채우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두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걸로 바꾸려면 다시 되돌아가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 캔버스로 사용하면 유용한 게 내가 책을 지을 때 그림이나 사진을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어, 만약에 이 사진을 넣고 싶으면 제 사진을 하나 업로드해도 됩니다.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아, 이걸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지난번에 했던 게 있는데 빌 게이츠 얼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여기 업로드를 하면은 이걸 업로드하면 바탕화면 창이 열리고요. 바탕화면에 지금 있는 게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표지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저장해 놨었거든요. 이게 지금 업로드를 했더니 여기에 떴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캡처를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책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면은 책 쓰기가 훨씬 쉽고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쉽습니다. 이 글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원하는 글자 이 안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만든 지금 PPT를 이 미리 캔버스에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작품을 만들었다면 작업 공간을 누르고 내 드라이브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모든 작품이 있거든요.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구나 쉬운 책 쓰기 제가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어, 유튜브 영상 찍을 때 필요한 거, 그 다음 뭐 팀킬러 오늘 사는 잠언 이거 가지고도 지금 PPT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안내문 이런 것도 제가 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그 안내문 만든 것들 이렇게 여기서 다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사용해서 템플릿 이렇게 찾아보면 무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템플릿 누르고 템플릿 사용하는 것 모든 템플릿 눌러보면은 여기 카드 뉴스를 눌러봐도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덮어쓰기 하면은 무료를 찾아서 덮어쓰기 하면은 이렇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미리 캔버스라고 막 적혀 있는 글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글자들이 쭉 적혀 있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로 다시 글자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글자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글자만 있으면은 텍스트를 눌러서 글자를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글자의 크기, 글자 색, 글자 자간, 행간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싱크와이즈, 싱크와이즈는 저절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번 만들면 꼭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저절로 저장이 되고, 이거는 챗GPT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팁 드림 제너레이터는 내려받기 해서 쓰면 되고, 여기 밑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내려받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도 시간이 지나면 저장이 되는데 좀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변경사항이 있지요. 어, 모르고 그냥 나오면은 구글이 대부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도 바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는 빨리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옆에 그 저장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것을 다음에 찾으려면 여기 홈에 들어오잖아요. 홈에 들어와서 처음에 제가 켰을 때 여기 들어오면 내 디자인이 있습니다. 내 디자인을 들어가면은 저장한 것이 다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저장하지 않고 누르게 했더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꼭 저장하기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 다시 제가 강의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또 글을 적고 그림이나 책 표지를 만들고요. 전자책은 내가 다 하는 거기, 자신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챗 GPT나 다른 것을 활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인생 질문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나요? 10년, 30년, 50년 후에 나를 지금 보기 해서 이런 글을 써본다든지 이거에 파생된 다른 생각으로 글을 써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적고 나서 중간중간에 앞에 썼던 글을 한 번씩 봐도 되지만 또 다 쓰고 또 태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태고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고요. 독자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읽으면은 내가 썼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어서 태고를 하거나 시간을 바꾸어서 태고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카페, 집 산책을 하면서 본다면 또 다르게 다가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을 바꾸어서 태고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서 3일 또는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 이렇게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짧게 한 달 만에 쓰는 것이지만 최대한 빨리 분량을 채우고 태고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읽어보면은 또 문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태고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태고, 막 써내려간 초고, 완벽한 태고, 노인과 바다를 그 해밍웨이가 200번이나 고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완성된 글을 위해서 보고 또 보고, 태고 또 하고 또 하고, 태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태고를 많이 합시다. 우리가 비록 한 달 만에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태고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일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있겠지요. 이 한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을까요? 그것들을 우리 글에 한번 적어봅시다. 글을 적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물론 기억 속에 있지만 그 기억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온다거나 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정말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훌륭한 뿌듯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그루터기의 싹으로 큰 숲을 이루어 갑니다. 이 나무도 옛날에는 언젠가는 작은 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전자책 한 권을 출판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매일 책 쓰는 연습, 글 쓰는 연습을 하여서 셀프 브랜딩을 하여서 삶의 주도권을 가진 제2의 인생 2막,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기를 응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무료로 특강을 하고 이 왕초보 전자책 한 달 만에 무조건 출간하기 챌린지를 합니다. 이게 4월 한 달 만에 전자책 무조건 출간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출판사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첫 책은 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어, 여기 챌린지를 4월 한 달 하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제 출판사 이름으로 내어 보겠습니다. 제 출판사가 아니라면은 뉴페이퍼 들어보셨지요? 뉴페이퍼로도 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출판사로 내는 게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자책 그 일상의 책이다. 그것은 뉴페이퍼로 등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출판사는 솜니움 북스라는 것인데 지금 ISBN은 신청해 놨고 전자책은 종이로 출판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는 게 쉽다고 합니다. 제가 잘 해보겠으니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무료로 다 등록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래 글쓰기 특강을 제가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무슨 질문이 있다면 충분히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 특강, 싱크와이즈, 챗GPT, 딥드림 제너레이션, 미리 캔버스, 이거 혹시나 모르신다면 중간에 제가 1대1 코칭권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한 분씩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블로그 글쓰기, 메일 블로그에 글을 써주신다면 제가 메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댓글을 또는 코칭을 거기서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라든지 좀 더 글쓰기에 좋은 것으로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중인 글쓰기 전자책 만약에 4월 이 한 달 만에 무조건 출간하기에 들어오신다면 판매 중인 전자책 일상의 책이다라는 것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S24에도 팔고 있습니다. 알라딘에도 팔고 있고요. 알라딘 한번 밑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 책인데요.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여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은 요약해져 있고 여기에 조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챗 GPT나 이런 건데, 이런 건 왜냐하면 제가 이것 출간할 때는 챗 GPT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제게 1대1 코칭할 때 물어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뭐 만약에 제가 계속 이거를 많이 했다면은 정말 지금 책을 쓰는 여러 제가 사이트에 강의에 들어가 보는데 되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뭐 출간하기까지 막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 제가 지금 출판사 만들었고 또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거라 종이책 만들 때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달간 챌린지 하면서 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주신다면, 신청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왕초보 전자책 한 달 만에 무조건 출간하기. 기간 및 미션은 4월 1일, 오늘부터 밤부터 쓰셔도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미션은 매일 글 쓰고 블로그 인증하는 거고, 3주간 글을 쓰고 4주째 마무리, 4주째는 마무리 출간 등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간 등록이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SBN을 국가기관에 신청해야 되고 그것이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 때문에 한 주 정도는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주째까지는 무조건 글을 쓰고 인증하고 그것을 제가 또 다 봐드리면서 어, 교정 그런 것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 등록을 4월에 4주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 쓰기 특강 오늘 했고요. 중간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특강할 것이고 아니면 1대1로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방에 제가 저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제 카카오 뱅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들어온 이름을 보고 제가 메일 인증을 지금 제 방에서 할 건데요. 채팅방에서 할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 보고 글 올리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질문 여기 단톡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1대1 신청도 단톡방에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카카오 뱅크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보고 제가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오시면 그 위에 공지사항에, 저의 또 블로그도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또 안내사항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비용 5만 원. 한 달 챌린지 5만 원입니다. 오늘 오늘 들으신 거 후기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단톡방에서 후기 올려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또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단톡방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